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막내가 외삼촌네 집에 놀러 갔거든요. 꽤 여러 날을 있는데 이제 엄마가 보고 싶냐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너 엄마 보고 싶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체리가 잘 있네요. 그래서 기가 막혀갖고 참 엄마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체리 예방주사 맞춰야 되는데 데려가라. 그리고 체리 뭐 간식은 지가 늘 사주는 간식 브랜드를 얘기를 하는데 잊어버렸네요. 간식 이름을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 꼭 사줘라. 그거 아니면 체리는 뭐 토한다, 안 먹는다. 그리고 뭐 밥은 잘 챙겨주냐. 체리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아유 어찌나 그 강아지 걱정을 하는지. 왜냐하면 지가 강아지 엄마거든요. 맨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이러고 강아지를 끼고 돈단 말이에요. 참 엄마는 딸이 걱정이고 딸은 지가 기르는 강아지가 걱정이고. 그래서 좀 섭섭하긴 했어요. 강아지만도 못하게 엄마를 안 보고 싶다니까.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강한 책임감이 어떤 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감정이 되죠. 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표현이 될 때는 책임감이 강한 쪽으로 더 강하게 사랑이라는 게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흔히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강한 책임감, 그것 때문에 더욱 끌리고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묵뚝뚝한 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약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뭐 동생을 책임지고 부모를 책임지고 이런 책임감이 알고 봤더니 사랑이었구나. 흔히 우리가 사랑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사랑에 안아주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사랑은 그렇게 책임감으로 더 표현이 되기도 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랫동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흔히 또 주는 것이라고 말하죠. 주는 것이다 라는 뜻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책임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못 주는 게 뭔가 안타까워하고 더 주지 못하면 죄책감까지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본다면 책임감과 사랑이 같은 감정이구나.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실 그것은 알고 보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요즘 사는 거 어떠세요? 참 행복해. 과거 어느 때보다 난 요즘이 참 좋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언제 좋은 때가 올까?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자신의 지금 현재의 처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점수를 주는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10년 주기로 살아가는 형태가 참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대 때는 되게 반항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반항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엄마한테 많이
대들고 말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고 엄마가 틀린 것 같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방법이 없었죠. 20대 때는 정말 혼돈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긴 했는데 이걸로 먹고 살지는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나를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기초 성분은 도대체 나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성장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짓눌림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대 들어와서 무엇인가 단서를 찾기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학생처럼 배웠죠. 그래서 뭐 그때는 앉아서 좀 뭐 이렇게 과거에 내가 공부 좀 할 걸 왜 공부 안 했을까라는 후회도 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나 참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졌던 때가 30대. 왜냐면 머리 좀 크니까요, 이렇게 몸보다 질문이 늘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는 정확한 답을 찾은 시기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시계를 맞춰 놓고 시계보다 더 빨리 살려고 애썼어요. 3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을 뭐 2시간 안에 마치려고 애쓰는 거, 이게 이제 몸이 시계보다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겠습니까. 다행히 제가 되게 건강한 체질이라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었죠. 막 느린 시계 비웃듯이 앞으로 내가 냅다 달리고 나면 그날 저녁 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시계한테 메롱하는 기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50대 딱 들어서니까 드디어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시계랑 나랑 맞아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24시간에 맞춰서 내 몸이 천천히 그것을 느끼고 정리하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참 많이 변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대는 내가 그때 제일 행복하다고, 신나게 살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50대에 이렇게 약간의 여유 있는 삶,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지금이 진짜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10년 후쯤 가서 60대에 보면 50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나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시절에, 그런 시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조금만 더 가면 할 수 있어. 얼마 전에 한 소설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었거든요. 나는 아직 나의 가장 좋은 시절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 지금이 아니야, 미래에 또 더 좋은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50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있잖아, 이 소리 들리시나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와서 녹음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양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저는 새소리도 들리고 매미 소리, 저기서 또 수상스키 타는 배 소리도 들리고요. 물결 소리도 들리고요. 참 좋네요. 오늘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난 이유는 남한강의 새벽과 만나고 싶었거든요. 내가 일어나서 그 새벽 시간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서 말을 걸지 않으면 새벽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자버리면 새벽은 나와 관계없는 시간이, 관계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새벽이라는 시간, 그 새벽이 펼쳐주는 뽀얀 물안개 같은 물 위에 뜬 그 아슬한 광경들,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돼서 나한테 주는 감동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내 육체가 가서 말을 걸지 않으면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
사실 사는 것 자체가 다 내가 말 걸고 그들이 나를 알아주고 서로가 알아주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는 나에게 추억으로 남고 나에게 무엇인가 동기부여도 해주고 무엇인가 또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한강을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야 이래갖고 살 빠지겠냐 싶어서 이제 또 막 뛰었어요. 뛰다 걷다 하면서 막 또 호흡도 했죠. 그랬더니 땀이 막 비 오듯이 하더라고요. 함께 마지막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의 마지막 작업은 항상 이렇게 다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써놓고 나서 글이 매끄러운지 뭐 또 이게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다림질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끼리는 그 다림질을 하러 직원 한 명과 들어왔는데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내가 막 땀이 뒤범벅이 돼서 들어온 걸 보더니 대표님 왜 이렇게 땀이 나세요? 그래서 야 뛰었다 얘기했는데 나도 데리고 나가지 혼자 가셨어요. 그렇게 곤하게 자는데 어떻게 깨워요. 미안해서 그냥 갔다 왔죠. 내일은 꼭 데리고 나가요. 예, 맞아요. 자고 있으면 새벽과 대화할 수 없고 놓쳐버린 시공간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그것이 되어버리죠. 내일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원을 깨워서 우리 서팀장 깨워서 같이 나가려고 해요. 보지 못한 시간, 놓쳐버린 시간, 그 시간 속으로 내 몸이 들어가고 그 몸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경험들, 경험 속에서 나오는 느낌들, 그 느낌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몸이 게을러서 대화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 순간 속으로 내 몸을 던져보세요. 생각보다 참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참 애들이 커가는 그 시간들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애들이 참 사고도 많이 치죠. 사실 사고를 친다는 건 커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는 건 안 크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니까요. 참 요즘 애들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지 않아요? 우리 집 애들도 다 그래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고 제 시간에 무엇인가 해내고 이런 게 시간 안에 나를 담는 것, 시간 안에 나를 구겨 넣어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 인생이잖아요. 태어났다라는 거는 사실은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산 것처럼 살아야 그 시간이 나한테 답을 해주는 구조잖아요. 참 애들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혼자서 깨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방법을 고안해낸 게 자면서 그게 뭐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그러대요. 벽에를 때린대요. 이렇게 주먹으로 벽에를 치면서 내일 일어날 시간이 7시면 7시 이러고 이제 베개를 한 주먹으로 10번 치면 7시에 일어난다고. 그것도 지네끼리 그 공유를 한다네요. 그런 걸. 안 되면 극약 처방은 뭐냐면 7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뺨따기를 때리는 거래요. 찰싹찰싹 때리면 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대요. 야, 뭐 이번에는 엉덩이를 때리니? 그랬더니 엄마 그게 아니고 그 얘기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게 아니고 참 재밌는 방법인데 기특한 방법이었어요. 밤에 일찍
자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일찍 자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뭐 밤에 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요즘 애들은 주로 밤에 그렇게 뭘 하잖아요. 근데 밤에 일찍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려고 무지 애를 쓰고 대신 뭘 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날이 그 사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얘기를 한대요. 고맙다. 어제 일찍 자줘서 정말 고맙다. 그래서 어제 나한테 굉장히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면 그걸 잊지 않고 있는 어제 내가 또 다른 오늘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제 나한테 미안하지 않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고마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무 놀랬거든요. 야, 엄마는 40이 넘어서 내 안에 2명인 거 발견했는데 너 어떻게 네 안에 2명 있는지 어떻게 알았니?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는 자기 안에 2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즉시 자기를 데리고 사는 그 시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2명이 있는 거 꼭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정말 늦게 알았고, 그랬더니 그냥 알게 됐어. 나한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시련이었기 때문에 알게 됐대요. 역시 사람이 거리가 있어야 깨닫게 되죠. 매일 엄마가 옆에 있어서 깨워주다 보면 내 안에 2명인 걸 잊어버려요. 왜냐? 엄마랑 같이 2명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키우면서 너무 걱정돼서 우리가 옆에서 다 도와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안에 내가 지시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 내가 나를 때로는 막 호되게 야단도 치고 어떤 땐 사랑한다 얘기하고 어떤 땐 감사해야 될 내 안에 진짜 나라는 육체를 키워줄 정신적 지주가 되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자녀와 거리를 조금만 더 보시죠. 그러면 자녀에게 자기 안에 2명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기사를 좀 봤습니다. 샤론 스톤의 기사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 샤론 스톤이 중풍으로 쓰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투병을 해왔다고 써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투병보다 더 진한 투병이었던 건 자신의 단절된 과거와의 싸움 아니었을까요? 영화배우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녀만이 가진 그 관능미, 이런 것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사는 데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한 개인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그 과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대단합니다. 샤론 스톤이 해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전에 쓰지 않던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쓰게 됐다. 그리고 그 부분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능미라는 거, 그거는 가슴을 끌어올리고 가슴을 키우고 그런 게 아니다. 함께 있는 사람과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관능미다. 참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고통의 터널을 건널 때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억울해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분하죠.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난 더 이상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 단절 때문에 나를 버리기도 하죠. 샤론 스톤은요, 과거, 자신의 뒤에 I am 뒤에 붙은 나는 여배우야, 그걸 지우고 I am만 살린 상태에서 자신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뒷문장은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한 대로 쓰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리고 그 억울함에, 분함에 자신을 소진시키고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나한테 온 거야, 이건. 랜덤이야.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바로 이래서 아닐까요? 샤론 스톤을 살린 건 의술이 아닙니다. 그녀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자신 존재에 대한 소중함,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였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있잖아요. 사람 관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인류가 살아있는 내내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은 최대의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역시 각 기업에서 또 개인 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소통이라는 게 저는 타인과의 관계의 소통보다 사실은 나와의 소통에서 이미 타인과의 소통의 문제를 거의 반 이상 다 해결하고 가고, 그리고 나면 남는 문제는 얼마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면서 점점 더, 또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게 되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내가 알던 그가 아니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까? 라고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역할은 나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도와준 그 역할, 이미 수년 전에 그는 그 역할을 다 했구나. 그런데 나는 지난 몇 년간 그에게 다른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오차 범위를 나는 다 실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들로 채워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나에게 그가 인연이 되어서 왔을 때는 그가 충분히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을 다 한 다음에는 그 나머지는 다 나에게 어떤 실망이나 오차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속되는 인간관계 내내, 뭐 2년이면 2년, 10년이면 10년, 그 인간관계 내내 나는 그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내가 기대하는 역할을 해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의 역할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역할로 끝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깨달음을 준 역할 하나, 혹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해준 역할 하나, 혹은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해준 그 역할 하나, 그 다음에 그가 내가 원하는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한테 요새 왜 이러세요? 만나서 따질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본다면, 그의 역할은 이미 3년 전에 내 인생에서 할 역할은 다 한 거야. 거기까지였던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역할과 글을 내 인생에서 남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오차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실래요? 이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의 해석을 자꾸만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얘기할 건 이미 나와 얘기하면 반 이상 정리된다. 정리된 후엔 얘기할 것이 얼마 남지 않는다. 이 계산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요, 그렇게 만나서 할 얘기는 많지 않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죠. 과연 나에게 온 그는, 그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을까? 이미 다 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말 많죠. 내가 예측한 것들, 내가 완벽하리라고 생각한 것들, 지금쯤은 되고도 남았으리라 생각한 것들,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뭔가 안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뭔가 원망하게 되죠. 도대체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운이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되고자 했던 그것을 100으로 쳤을 때 막상 딱 결과를 보니까 한 80%까지밖에 안 된 거죠. 이랬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20%는 우리가 오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4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5%만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완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때 그 오차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차로 원망의 대상 혹은 내가 뭔가 운이 없었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차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수없이 그 오차를 경험을 했거든요. 자, 오차는 무엇인가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남겨둔 숙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처음부터 내가 의도가 잘못돼서 여기 이런 결과가 나한테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이 오차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차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사실은 더 잘 되기 위한 다시 한번 다지라는 의미에서의 엄청난 에너지일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혹은 무엇인가 더 완벽하게 잘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차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실패가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걸 만약에 내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하죠. 오차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요즘에 또 한 번 그 오차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완벽하기 위해서는,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오차는 엄청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덩어리구나. 이거는 무한한 또 하나의 가능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차를 바라보니까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오차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있잖아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흔히 저에게 붙여주는 별명 중 하나가 돌직구라는 말도 쓰고, 꿈의 전도사라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날카로운 언니의 독설이라는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꿈을 키우고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직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쫙 나가고,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서 쭉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은 매일의 직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짝짝짝 지우고 내일 해야 될 일이 6가지로 늘어나면 또 해나가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일, 할 일들을 막 지워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고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직선을 살면서 간과했던 것,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영원히 직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직선 안에 수많은 곡선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그 직선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든 아니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거나 혹은 무엇이 내 목표대로 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인생이건 직선으로 늘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어난 것도요, 그 굴곡을 지나온 거고요. 살아가는 인생 끝까지 수많은 곡선들을 좌우로 굽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굽고 살아내고를 보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곡선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요즘 살다 보면 나는 요새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꺾이지? 여러분 꺾였다는 건 또 다른 방향으로 꺾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태어난 자는 그렇게 곡선을 좌우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힘들다고 내 인생이 왜 직선으로 풀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각자의 곡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지금은 밖에서 녹음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담양이거든요. 담양의 아주 이쁜 펜션에서 담양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것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언뜻 해보는데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생활을 확 바꿔버리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바꾸려고 그래서 바꿔지나요? 바꿀 수밖에 없는 운명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운명이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여기 주인과 차를 마시면서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정말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직장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닐 수 없게 됐고 또 자신도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됐고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죠. 가장 걸렸던 건 어린아이들 아니었겠어요? 사실 교육 환경 자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학원도 많고 그런 교육 환경 전혀 아니죠. 어제 막내 아들을 봤는데 어디 다니니? 그러니까 저 용면초등학교요. 그래. 몇 명이야 학생이? 니네 반에? 그랬더니 저 포함해요? 그래서 그럼 너 포함해야지. 그랬더니 네, 저 포함해서요 6명이에요. 반 아이들이 다 6명이래요. 밤에는 뭐하고 노니? 학교 끝나면 뭐하고 노니? 그랬더니 잔디밭에서 뒹굴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죠. 내 뜻대로 도시에서 집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운명처럼 다가온 그것은 내 인생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살게 하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그 신호를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또 여기에서 사는 그 가족들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곳에서 적당한 긴장감도 있고 또 적당한 행복도 있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내 인생의 배치도가 바뀔 때는
어떤 신호가 옵니다. 그것은 대부분 행운으로 온다기보다 급격한 변화로 와서 나를 놀라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새로운 시간을 타나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있잖아요. 참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걸 보면 너무 흐뭇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큰아이가 지금 26살입니다. 우리 때 26살이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26살이라고 해도 여자애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구박도 많이 하잖아요. 너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드냐. 근데 참 사람이 철이 든다라는 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책임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큰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 위해서 살아.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많이 더 늦기 전에 하고 살아. 너 왜 갑자기 그 얘기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 있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 엄마가 나한테 못해준 점, 엄마가 일하느냐고 나한테 어린 시절에 소홀했던 거, 뭐 이런 거 사실 많이 원망하고 그랬을 때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기는 한데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우리한테 좀 더 시간을 주고 집중하지 못하고 엄마의 삶에 집중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엄마의 삶에 집중한 게 아니고 엄마 삶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거더라고. 내가 가끔씩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엄마한테 원망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원망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까지도 사실은 그게 엄마가 나한테 준 생명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책임을 다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 만큼 나는 원망의 시간조차 엄마로부터 부여받아서 쓴 거였더라고. 이제 내가 26살이 됐잖아. 이제 내가 엄마 책임 속으로 들어갈게. 엄마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그 책임을 내가 나눠서 감당하고 엄마의 책임 속으로 내가 들어갈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참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의 책임 안으로 들어가야지. 나도 이제부터 독립하고 돈 벌고 그렇게 누군가를 또 책임지고 그 안에 나이 든 엄마까지 앞으로 포함된다 생각하니까 엄마가 산 건 엄마의 삶이 아니라 엄마의 삶 안에 포함된 모든 책임을 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철이 났죠 진짜. 얼마나 한편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너무나 기특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위해서 살아.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글쎄요. 지나가는 말로 언뜻 한번 철이 들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의 책임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얘가 드디어 한 뼘 더 컸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 속썩이죠. 가만히 지켜보고 가만히 커가는 거 옆에서 한번 보세요. 언젠가 언뜻 지들 할 일 하다가 가끔씩 우리에게 돌아와서 철든 얘기 한 번씩 해주면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기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